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최영범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와 운영 등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와 퇴직급여 제도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 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 도입 절차,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등의 순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가면서 왜 퇴직급여 제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115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18년이면 고령화 사회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가는 것은 더욱더 빠릅니다. 불과 8년 정도면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누가 유일하게 가장 빠른 그런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2005년경에는 노인 한 명당 8.2명이 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경에 가면은 1.4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6년쯤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명당 1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되고 저출산이 계속됨에 따라 노후에 나이를 은퇴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이 65세가 되면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태어난 친구의 16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불과 월소득이 5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명이 월소득 한 100만 원 정도 넘지 않을 거고요. 겨우 21명만이 월소득이 100만 원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중 딱 6명 정도가 월소득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아주 적어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그런 준비를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기초적인 공적인 보장을 하고 그 위에 기업 단위로 다시 보장을 하고 그리고 개인 단위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가 혼자만 나서서 세금으로 노후에 은퇴 후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거나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세계의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 제1층에는 국가가, 제2층에는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퇴직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더불어 개인이 함께 세 개의 다양한 3층의 중층적인 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히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노후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최초의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최종 소득의 얼마 이상을 보존해 줘야 근로자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그 사람의 은퇴 소득의 70%만큼을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듯이 고령화가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급속하게 진행돼 왔고
출산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적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그만큼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다른 일반 시중에 있는 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비가 훨씬 좋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된 것이죠. 당초 70%의 소득 대체율을 보였던 것이 점차 낮춰져서 현재는 4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40%마저도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밑에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40년을 가입해야만 그 40%의 소득 대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대략 월 평균 임금이 07년 기준으로 약 250만 원 가량 됩니다. 250에서 260 사이 되는데 사실 40년 가입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평균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근무 년수를 대략 2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일 때 소득 대체율은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이 260만 원, 25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나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가가 보존하지 않는 기업 단위에서 보존할 수 있는 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퇴직금 제도만을 갖고 준비하려고 했지만 퇴직금 제도가 상당히 불완전해서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좀 개선하고자 해서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자, 그러면 퇴직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퇴직금은 사내 적립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줄 퇴직금을 기업이 잘 보관했다가 사회에 잘 보관했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용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전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회적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한다거나 기업 사정이 안 좋아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2007년에는 3천억 원 이상의 퇴직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기업의 약 75%가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퇴직금이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노후 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제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 근속연수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8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6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6년 만에 퇴직금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임금이 한 260만 원이고 거기에 6년 정도 곱하면 대략 1,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직하면서 다 소진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다 소진해 버려서 실제로 돈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직하더라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퇴직금을 갖고 연금을 받으시려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한번 물으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소득세를 또 물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퇴직금 체불이 현재 약 2006년에는 3,300억 원 정도 그런 발생했다는 점. 그 다음에 자진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연금을 탈 수 있으며 외부에 적립해서 체불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또 직장을 이동할 때마다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럼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 퇴직연금 중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해서 주도록 그렇게 했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제도가 2010년에 폐지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기존의 퇴직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합해서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즉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중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해서 주기 위한 퇴직보험제도,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제도,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제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제도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다 쉽고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확정급여형은 영어로 defined benefit 그런 뜻입니다. 즉 급여가 확정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의 금융기관에다, 사내가 아니라 사회금융기관에다 적정한 금액을 쌓아놓고 그 금액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전에 퇴직금하고 똑같이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확정급여형 제도는 현행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그런 뜻입니다. 사용자의 부담, 기여가 확정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매년 사용자가 부담해주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리가 연봉제하에서 중간정산하듯이 매년 한 달치의 임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사용자의 책임은 끝나고요. 그 근로자 개인 계좌에 매년 한 달치 넣어있는 적립금은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용하다가 그 운용 수익과 원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퇴직급여제도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통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IRA라고 해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퇴직 계좌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어디에다 활용을 하는 제도냐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금을 받았을 때 아주 소규모 일시금을 받았을 때 이걸 그냥 쓰거나 그러지 말고 55세 이전에 이직했을 때는 그 돈을 개인 퇴직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다 모아뒀다가 55세가 지나면 그때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 퇴직급여제도는 아니지만 퇴직급여, 일시금을 모아서 나중에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산장치, 연속성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특징이 사용자의 사회적립을 의무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도산한다거나 혹은 사용자의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하에서는 일시금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세제사항의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금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자세하게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D, B, D, C 혹은 퇴직금 중에 노사가 합의해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합의라는 것이 바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때 근로자 대표는 뭐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든가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노조가 없다. 노조가 없다 했을 때 그 근로자 과반수는 그러면 정확히 무슨 의미냐? 원래는 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직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노조가 없다면 생산직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가입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노조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가입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노조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 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냐?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음에 근로조건, 퇴직연금도 근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듯이 만약 노조원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유니온샵이 아닌 경우라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고 도입되는 신규 근로자에 가입하는 신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에 도입되는 신규 근로자가 없다면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 제도와 그럼 확정기여형 제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퇴직 부채,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줄 부채를 확정급여형에서는 그 사용자가 적립 책임, 운용 책임을 지는 반면에 확정 기여형에서는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확정 급여형은 변동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확정 급여형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퇴직금 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를 쌓느냐는 사용자의 그런 재량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최저 기준은 있습니다. 최저 기준 이상을 쌓는 것은 사용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 부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부담금을 사회 적립했을 때 그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만약 운용 결과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담금을 좀 덜 넣어도 되고요. 만약 적립금을 잘 운영을 못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담금을 사용자는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부담금은 변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되어 있어서 그 확정된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가 받을 돈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넣어주는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는 대신 그 부담금을 운용해서 운용 결과가 좋으면 근로자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운용 결과가 나쁘면 더 적게 가져가는 것처럼 근로자의 급여는 보시다시피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되고 급여는 확정돼 있고 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급여는 변동되는 그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거기 보시면 defined benefit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확정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현행 퇴직금하고 동일하게 확정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근속을 했고 퇴직자 시 퇴직 당시에 최종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퇴직금도 500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도 5천만 원입니다. 저 5천만 원을 갖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으로 분할해서 지급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부담금은 운용 수익이 좋은 경우 외부에다 쌓아놓았던 돈을 적립해서 사용자가 운용했더니 운용 수익이 적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부담은 들러도 되는 거고요. 운용 수익이 나쁘면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을 어떤 운용상품 금융상품에 관해 투자할 것인가를 사용자한테 제시하고, 사용자는 그 투자 상품 중에 적정한 것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DB형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DB형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를 해서 정한 다음에 그 규약에 노사 동의를 얻어서 그걸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비로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그런 구체적인 규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일단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원칙, 그러면 선정했을 때 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평가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그 정한 결과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라는 것들이 규약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한 3개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모든 근로자를 다 근로자별로 퇴직연금 사업자, A 퇴직연금 사업자에는 A그룹, B 퇴직연금 사업자한테는 B그룹, C 퇴직연금 사업자한테는 C그룹 이렇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A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체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가입시키되 전체 근로자의 30%, 그 다음에 B 근로자의 30%, C 근로자의 30% 이렇게 한 근로자의 그럼 적립금의 비율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에 관한 겁니다. 급여 수준은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만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은 퇴직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퇴직금보다는 적지 않도록 그렇게 급여를 지급해라. 그거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되고 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으로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최저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에 최종의 60% 이상은 적립해라.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확정된 급여,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외부에다 부채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만 싸서 뻥튀기 운영을 잘해가지고 급여를 주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도가 불건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퇴직 부채에 예상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줘야 할 퇴직 부채에 최소한의 60% 이상은 쌓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해서 DB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입기간은 원래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도입한 이후부터 장래에 가입 기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과거 근무 기간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도입한 시점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고 그 이전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도 되고 그리고 퇴직금 제도의 기간을 다시 퇴직연금 기간으로 소급해서 합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퇴직급여를 과거 근무 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최종 퇴직연금을 실시한 첫 해의 퇴직급여의 60%를 사회에다 쌓아놓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과거 20년, 30년치를 과거 근무 기간을
부채의 60%를 쌓아놓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장 5년 동안 나눠서 뭐 20년치를 과거 20년 근속 기간을 소급을 했다. 그러면 20년치의 부채를 5년에 걸쳐서 나눠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쌓아놓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입니다.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 중에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가 가능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의 운용 현황 통지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돈이 실제로 제대로 운용되는지 안 되는지 근로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투자됐는지 안 투자됐는데 투자가 안 돼서 손실이 발생했으면 더 넣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의 운용 현황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뭐냐면 퇴직연금의 가입자를 어디로 할 것이냐, 생산직으로 할 것이냐, 전체 근로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사무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규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임원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임원에 대해서 가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현재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임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근로자를 가입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임원까지 가입하는 거는 그거는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임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과 운영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퇴직연금은 대금을 설정을 하면 일단 이렇게 DB형 규약을 만들고 DB형 규약에다가 DB형 규약을 노사 합의로 만들고 그걸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금융기관한테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운영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운영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그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돼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을. 그 금융기관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계약을 다른 사업자로 바꾸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권리 의무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규약에 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단 시에는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적립금을 운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퇴직연금 중단은 퇴직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잠깐 퇴직연금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급여를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해야 한다거나 그 적립금에서 금융상품을 계속 운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필수적인 것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폐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도를 없애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근로자한테 미납한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담금을 바로 납입하고 이미 DB형에서 적립금이 남아있다면 그 적립금에 남아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가입자가 근로자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사유는 퇴직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걸 급여 지급 사유로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은 현행은 100분의 60이 쌓여 있으면 60만큼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서, 그리고 나머지 40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이런 적립비율 방식. 그러니까 외부의 금융기관에 얼마에 쌓여 있느냐, 그 쌓여 있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사용자한테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분의 60 이상 그 외부의 금융기관에 쌓아놔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 쌓아놨으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는 100분의 60만큼 쌓았으면 100분의 60만큼만 금융기관한테 받고 나머지 40은 사용자한테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되어야 되고, 가입자에 대한 교육, 퇴직연금 사업에 어떻게 운용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되는지가 이 규약에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법정 규약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그 규약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근로자를 잘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합의를 본 다음에 이걸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DB형 규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사용자가 규약을 만듭니다. 사용자가 규약을 만든 다음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업무 위탁을 하게 됩니다. 업무 위탁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가 그 퇴직연금을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계좌를 터놓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금융기관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납입을 하면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이 납입이 됩니다.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이 납입이 되면 그 돈이 쌓여있게 됩니다. 이 쌓여있게 되면 이 쌓여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운용관리기관이라는 그 기관이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 그 운용관리기관, 그러니까 자산관리기관이라는 금융기관의 역할은 돈을 수탁하고 돈을 맡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돈을 지급하고 계좌를 터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그 자산관리기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상품에 운영할지, 예금에 운영할지, 적금에 운영할지, 펀드에 투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운용관리기관이 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이 DB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지금 금융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예적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예적금을 선택하게 되면 예적금으로 선택했다라는 사항을 자산관리기관한테 전달을 하면 자산관리기관에 있던 돈을 예적금으로 바꿔서 투자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예금, 적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돌라고 하면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것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영어에 써있다시피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부담금이 급여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한테 부담금, 기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한 달치를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적립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된 그런 적립금은 근로자가 운영하게 되고요. 근로자는 그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이 좋으면 많은 급여, 퇴직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운용 실적이 나쁘면 퇴직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한 달치의 임금을 근로자 개별 계좌로 전액 납부해 주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인 DC형의
DC형의 규약 기재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DC형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규약을 만들어서 법정 규약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을 만들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비로소 DC형 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업무 위탁을 하면 자산관리 업무와 운영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담금을 보관하는 그런 업무, 운영관리 업무는 그 부담금 납부된 부담금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가 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C형 규약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똑같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선정 결과 누가 됐는가,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되고요. 부담금 수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하도록 12분의 1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말고도 선택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데요. 한도는 없는 반면에 개인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돼야 되고요. 특히 DC형 같은 경우는 부담금 납부하는 시기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 1일 날 부담금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 부담금을 금년 12월에 줬다. 그러면 12개월간의 이자가 손해보가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담금을 며칠자에 주기로 했고 그 며칠자에 부담금을 못 주는 경우에는 명확한 지연이자가 규정되어서 근로자의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기간의 사항은 아까 DB형과 똑같이 장래 근로기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면 과거 근로기간 분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DB형과 달리 단계적 상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액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치 과거 근로기간 20년치를 소급을 했으면 20년치를 한꺼번에 외부에다 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완화하려고 저희가 행정해석으로 가입 기간을 20년 과거 근무 기간을 20년을 한 번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나눠서 5년치만 소급하고 5년치만 부담금 납입하고 또 5년치만 소급하고 5년치만 부담금 납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입을 시킴으로써 그 부담금에 대한 과거 근무소 기간에 대한 상각 부채에 대한 상각을 단계적으로 해서 부담을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도 DB형과 마찬가지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적립금 운용 현황도 근로자한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가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에 관한 사항도 똑같습니다. 가입 범위 DB형과 똑같이 생산직으로 할 것인가, 전체근로 다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해야 되고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의 계약의 체결, 해지,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사유 및 절차도 똑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DC형 같은 경우, DB형 같은 경우는 전액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이 수수료는 뭐냐면 퇴직연금 제도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그 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트고 운영하는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그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주는 컨설팅에 대한 대가,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때 드는 돈은, 퇴직금에 대한 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DB형 같은 경우는 전액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반면에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 책임 하에
수수료를 그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수수료에 한해서만 근로자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고, 운용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그 자산관리 수수료에 한해서만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사항으로 그렇게 구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어떤 식으로 인터넷으로 할지 집합교육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DC형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방노동간서에 신고하시면 비로소 DC형 제도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제도 설정된 후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관리계약, 운영관리계약을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퇴직연금 제도가 운용되게 되는 겁니다. 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 자산관리기관에는 근로자별 개인계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사업장 계좌가 하나 있는 반면에 DC형 같은 경우는 저 자산관리기관, 금융기관인 자산관리기관에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개인계좌의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이상을 매년 넣어주게 됩니다. 한 달치 월급을 한 1년에 한 번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쌓이겠죠? 그 쌓인 돈에 대해서 자산관리기관에 쌓인 그 돈에 대해서 운용관리기관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그 쌓여있는 돈을 뭐 예금으로 운용할지 뭐 펀드로 운용할지 주식으로 운용할지 보험으로 운용할지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이번에 물어봅니다. 원래 DB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데 근로자한테 물어봅니다. 근로자 개인 계좌니까요. 근로자한테 물어보게 되면 근로자는 어떤 상품을 선정할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나는 펀드를 하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펀드에 투자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펀드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사항을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자산관리기관은 그 펀드를 사서 그 현금과 펀드를 바꿔서 운용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운용 자산을 매각해서 거기서 나온 원금과 수익으로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확정기여형 제도의 운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확정기여형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개인 퇴직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퇴직계좌는 퇴직급여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갖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그냥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금을 받았을 때 그 일시금을 모아두었다가 55세 이후에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합산장치, 그런 통산장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IRA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퇴직계좌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받은 퇴직금을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것을 좀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걸 개인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 퇴직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운영하면서 나는 수익에 대해 수익 이자가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탈 때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탈 때 일시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로 그 후에 나중에 그 세금을 내는 그런 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기업에서 받은 퇴직금을 세제 혜택, 퇴직소득세를 물지 않고 개인 퇴직계좌에 이렇게 넣었다가 B기업에 받은 퇴직금도 또 개인 퇴직계좌에 넣고 C기업에 받은 퇴직금도 또 개인 퇴직계좌에 넣어서 그렇게 통살한 퇴직금 플러스 운용수익을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개인 퇴직계좌는 원래 속성이 그렇게 통산장치인데 10인 미만 사업장, 영세 사업장이잖아요. 그 영세 사업장에는 이 개인 퇴직계좌를 가지고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IRA를 개인 퇴직계좌를 모든 근로자한테 설정해주고 부담금을 납입해주면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용자가 규약을 작성하지도 않아도 되고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좀 편하고 좀 간편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IRA는 통산장치인데 반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모든 1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한테 IRA를 들어주고 거기에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집어넣어주면 그거에 한해서만 퇴직급여 제도로 간주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퇴직계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개인 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며 세제 혜택, 말씀드렸던 퇴직소득세 면제,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퇴직계좌의 운영은 DC형과 똑같습니다. 개인 퇴직계좌에 퇴직 일시금을 넣어놓고 그 일시금을 DC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기 1회 이상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3가지 이상 운영 방법을 사용자, 근로자한테 제시하게 그렇게 돼서 적립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이나 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이 돼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이하 사업장 특례해서 사업장 내의 전 근로자에게 IRA를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급여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DC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용 구조를 보면 근로자가 퇴직해가지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금융기관한테 납입합니다.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면 그 자산관리기관에서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서 운용관리기관이 포트폴리오를 또 짜서 줍니다. 예금, 적금, 펀드 짜서 주면 다시 그 근로자한테 그걸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근로자가 이 중에 나는 펀드를 하겠다, 예금을 하겠다 선택을 하면 그걸 다시 자산관리기관한테 보내서 이렇게 해라 하며 그 예금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자산관리기관이 예금에 투자해 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DC형하고 적립금 운용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층에게 권장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급권이 보장이 강화됩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60% 이상, DC형 같은 경우는 100% 다 수급권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퇴직금은 수급권 보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통산이 가능합니다. IRA 제도를 통해서 이직하면 이직한 제도를 가지고 그 IRA에다 넣어놓음으로 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이동 시에도 계속 모아서 은퇴 시까지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DC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1,7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을 때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우수합니다. 더 세금이 적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 선택을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일시금만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선택하려면 퇴직소득세 물고 연금소득세 또 물어야 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그냥 연금을 바로 선택해서 연금소득세만 내면서 연금을 탈 수 있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DC형을 통해서 부족한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사용자는 5억만 줬다. 그러면 한 7억만 줬다. 그러면 3억을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서 잘 운용해서 10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5억이 필요하다. 근데 사용자는 3억만 넣어줬다. 그럼 근로자가 1억만 넣어서 4억을 가지고 잘 투자해서 그 5억 필요한 노후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은 금융기관에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빈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기존의 퇴직보험이나 퇴직금은 아예 투자할 수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금융상품, 여러 보험상품,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상품, 다양한 상품 등을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수익,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사노무관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와 조응성도 있고요. 연봉제도와도 맞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 이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인사노무관리에 적합한 제도고요. 특히 매년 발생하는 퇴직 부채를 매년 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계속 축적되고 있는 퇴직금이 부담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근로자에게 이로운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윈이라는 그런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는 일단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와 함께 근로자에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기업과 함께 노사 협의를 해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적정한지, DB가 좋은지 GC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런 제도의 내용과 그런 것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제도 내용을 확정하게 되면 그 제도에 맞춰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법적 규약 작성. DC형이면 DC형에 맞는 규약사항, DB형이면 DB형에 맞는 규약사항을 그 다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 하는데 최종 첫 개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노사와 협의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확정을 하고, 두 번째 제도는 확정된 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약을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러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기존 퇴직금을 그러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기존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 근무한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과거 근무 속 기간을 소급해서 퇴직연금 기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생하는 퇴직금부터 퇴직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근속기간을 퇴직연금 기간으로 합산하는 1번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을 노사 합의를 통해서 DB형을 할지 DC형을 할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DB형과 DC형에 맞는 규약을 만들고 노사 합의를 거쳐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데 이때 금융기관을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일단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야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BIS 자기자본 비율, 금산법에서 아주 건전한 금융기관이라고 정해놓은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BIS 자기자본 비율 8%,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급여력 비율 100%, 자산운용회사 같은 경우는 위험대기 자비기 자본 비율이 150% 이상인 건전한 금융기관 중에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요원들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운영관리 또는 자산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설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기관만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됩니다. 즉 안전한 금융기관만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51개 금융기관이 그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자산운용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운용관리 업무고요. 두 번째는 자산관리 업무입니다. 운용관리 업무는 적립금 쌓아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투자 방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산관리 업무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돈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자산관리 업무를 한번 보시면 계좌 설정 및 관리, 계좌를 트고 관리하는 역할, 부담금을 수령, 부담금을 받는 역할, 그 부담금이 쌓아있는 적립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운용관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결정된 거를 지시사항을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쌓여있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그래서 운영 방법의 제시, 어떤 운용, 금융상품을 제시해주고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선정한 운영 방법, 그 운영 방법과 그런 정보를 근로자나 사용자한테 제시하고 사용자나 근로자가 선택한 그 운영 방법을 다시 자산관리기관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반, 부담금은 얼마가 들어왔고 적립금의 운용은 어떤 상품을 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라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그 기록을 통제하는 역할, 그 기록을 사용자나 근로자한테 통제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 이런 운영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퇴직연금 사업자와 업무를 체결해서 부담금을 납입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비로소 퇴직연금이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는 몇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책무는 첫째로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세한 기업이라도 그 금융기관에 가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가서 나는 여기에 하고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렇더라도 그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기네 혹은 다른 특정한 사람한테 퇴직연금을 가입해라 라고 금융기관이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거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인데 만약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퇴직연금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대출금을 회수하겠소. 이러한 그 협박 등으로 계약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쌓여있는 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급여 제도를 DB를 선정 혹은 DC를 선정하고 규약을 만들어서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산관리 계약, 운영관리 계약을 위탁한 다음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자산관리기관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상품들은 안전한 상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험, 예금, 수익증권, 적금,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정해져 있는 방법은 예적금, 그 다음에 신탁, 그리고 보험, 그리고 수익증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수익증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안에서 그 운용관리기관이 저 금융상품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DB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립금 운용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DB형의 경우는 부담금의 납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이 많이 나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용자의 부담이. DC형 같은 경우는 적립금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은,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립금 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금융상품에 어떤 금융상품인지, 이게 수익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위험도는 얼마나 많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계획에 따른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흥적인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자산 관리 계약, 적립금을 받는 계약은,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입받는 그런 계약은, 보시다시피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되어 있냐면, 첫째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그래서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신탁계정에 있는 돈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유자산인 고유계정에 있는 돈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신탁계약으로 하면 거기에 신탁계약에 있는 돈은 안전하게 됩니다.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계약으로 보험계약법 108조의 특별계정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있는 돈은 금융기관이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그 돈이 압류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108조에 있는 특별계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신탁계정에 의해서 자산관리계약, 돈을 갖고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는 계약이 그걸로 돼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인데요. 적립금은 DB형이나 DC형이나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 방법도 안전한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금, 적금, 신탁, 그 다음에 보험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주식형 펀드에는 최대 50%까지밖에 투자를 못하고요. 혼합형도 50%까지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DC형은 주식형이나 혼합형엔 투자할 수 없고 안정형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DB형의 투자 한도는 이렇습니다.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주식에 직접 투자 한도는 30%, 적립금의 30%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는 50%까지만 가능합니다. 혼합형 펀드라든가 고위험 펀드도 50%까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는 주식에는 직접 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외국 펀드에도 투자가 안 됩니다. 외국 채권 펀드에는 30%까지만 되고요. 다만 주식 등 위험 자산은 4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익증권 중에 펀드 중에 40%가 주식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100% 중에 주식, 그러니까 펀드 중에 40% 그 주식 투자 비율,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40%인 그런 수익증권. 그러니까 혼합형이나 주식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내인 혼합 펀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DC형은 근로자의 지나친 투자를 공격 투자를 막기 위해서 주식에 직접 투자는 금지되어 있고요. 혼합형도 안 되고 주식형도 안 되고 그 40%의 그 주식이 편입되어 있는 그 투자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적립금에 대한 투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립금의 투자는 일단 적립금의 운용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운용 방법에 대한 투자 한도도 정해져 있다. DB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DB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도 3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인 주식형 펀드도 50%밖에 안 된다. DC형은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아예 안 된다. 다만 주식의 40%까지만 들어간 그런 펀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고도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노후 재원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 여건이나 투자 문화가 성숙되면 이런 규제는 차츰 더 완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운용관리 기간, 즉 퇴직금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산관리 수수료는 그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의 대가라고 보십니다. 현행 운용관리 수수료, 그러니까 DB형에 있어서는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내게 돼 있는 반면에 DC형에 있어서는 운용관리 수수료는 사용자, 자산관리 수수료는 노사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권한이 있는 DC형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책임을 짓는 그 DC형에 한해서만 특별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만은 불충분한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제도가 중간정산 다 되고 그 다음에 체불 가능성이 높은 이런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보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DB 혹은 DC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그 DB, DC 어떤 걸 도입할 것인지를 확정을 했으면 DB형에 맞는 규약, DC형에 맞는 규약을 설정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비로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믿을 만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관리 계약,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컨설팅 운용관리 계약, 그 다음에 자산관리 계약, 그 적립금을 잘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그 계약을 맺어서 운용하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교육한 사항을 다시 요약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그 이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아지고 또 지방에 계신 감독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업무를 하실 때 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합니다. 이상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